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무더위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두 분 컨디션 괜찮으세요?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저는 진작부터 네. 에어컨이 있는 실내 위주로 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위를 피하려고. 네. 기후 변화 때문인 건지 최근 들어서 언제부턴가 더위가 좀 빨라지고 또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네. 에어컨이 없는 일상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가는 블랙아웃, 전력 대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네. 설마 괜찮겠죠? 가까이에는 전력 대란을 막을 수 있고 또 멀리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탄소 중립과 원자력? 네, 생각지도 탄소. 못한 조합인데요. 원자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을 사랑하는 행복한 과학자 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문보석 원자력 핵공감을 꿈꿉니다. 정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정용환 박사님이시고 정용훈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두 분의 이름이 모음 하나 차이인데 여기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게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은요, 울타리가 좋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용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베스콤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박사님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대선배님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본관이 어디세요? 저는 청주입니다. 아, 그래서요? 네. 청주. 저는 서산 정씨입니다. 서산, 예, 아, 예. 그러시구나. 본관은 같지가 않네요. 네. 본관은 다른 걸로. 네, 본관은 다른 걸로. 그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원자력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예. 분야는 다르시잖아요. 예. 각각 어떤 분야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설계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중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그런 원전이 있어요. 그런 연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료. 예.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대선배님이신데 예. 재료공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길 중에서 왜 원자력을 선택하신 건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의해서 뼈가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료는 중요한 구성 역할을 하면서도 도전적인 연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도전을 즐기시는 예, 예. 분이시군요. 네, 도전적인 연구라는 게 참 마음에 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험하다 싶으면 많이 꺼리게 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신 우리 정용훈 교수님은 왜 원자력을 선택하셨나요? 네, 제가 학과를 선택할 때 한창 나왔던 이야기가 G7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90년대에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 드는 강국이 돼야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그런 나라가 될까 리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뭐 원자력 이제 위시해서 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 뭐 이런 것 중에서 난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 반도체에 관련된 전기전자과 과목을 하나 들었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예, 재미가 없었는데 원자력을 2학년 때 이제 들어보니까 이거 뭔가 이게 작지만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잘 모르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택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이력을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정용훈 교수님, 과거에 우리나라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데 기여를 하셔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용환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이냐면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계적인 연구 개발 업적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은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일단은 이게 네. 대통령상이고요. 상금이 무려 3억 원입니다. 상금이 3억이요. 예. 상금이 3억 원인 우리나라 상이 있다는 걸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어떤 소재를 연구하신 건가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특수 소재인 지르코늄이라는 소재를 갖다가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 원자로라는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 부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 부위가 이제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원자력 발전소에도 핵연료 피복관이라는 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특수관이 있습니다. 이 특수관은 지르코늄 신소재로, 지르코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르코늄관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사용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기간이라는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외국 거보다 훨씬 좋은 소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것을 한국의 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하는데 기술 이전료를 제가 돈 한 100억 정도 받고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기술 이전금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예. 조심스럽게 성과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성과금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예, 그 당시에 한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은 제가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선 학생들이 출연료를 선호하기보다도 이제 기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출연연에서도 이렇게 성과 보상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연구를 열심히 하면은 성과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가정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출연연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희망을 갖고 출연연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원자력이라는 건 우리나라 산업과 뗄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자력의 이미지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원자력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이제 히로시마에 갔을 때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그러한 곳들을 견학을 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반면에 의학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면 당장 환경 이런 문제보다도 전력 공급이나 에너지 공급 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또 일부 진영에선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문제는 이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같이 좀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자력을 제가 다른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은 장미꽃이다. 장미꽃. 왜냐? 장미를 꽃을 보면 꽃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가시가 있어요. 그죠? 가시를 잘못 만지면 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우리가 잘 다루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에너지지만은 잘못 다루면 가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다루면 된다. 그러니까 가시가 주는 어떤 불행보다는 잘 다뤄갖고 행복을 주는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미에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원자력이 밤에도 뜨는 태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밤에도 뜨는 태양. 우리가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많이 줄여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두 가지뿐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낮에는 우리가 즐기지만 밤에는 아쉽게도 우리가 즐길 수가 없고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은 밤 동안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네. 밤에도 뜨는 태양 또 장미에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과연 원자력 에너지가 뭐길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원자력이라는 게 뭔가요? 원자력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원자 핵이 붕괴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걸 원자력이라고 하고 우라늄이나 프로토늄이 핵 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 역사는 그거를 갖다가 전기로 생산하기보다는 최초에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먼저 사용해 왔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를 무기로 먼저 실험을 했죠. 그 이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인해서 우리가 그 참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비참한 역사를 만들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거를 갖다 평화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핵분열 반응을 갖다가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자. 그 이후로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데 근간이 돼서 사용되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예. 원자핵, 또 예. 핵분열, 에너지, 우라늄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렵긴 하지만 원자력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의 원리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훈 교수님, 틈새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에 있는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원자력이고요. 그냥 원자 자체가 있다 보면은 다른 원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원자 중에 가운데에 아주 조그만한 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갈라지거나 합쳐질 때는 또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합해지는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되도록이면 편한 대로 가고 싶어요. 우리도 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잖아요. 점점 더 편한 대로 안정한 대로 가게 돼 있는데 우라늄이라는 녀석은 지구상에 있는 자연적인 원소 중에 제일 무거운 놈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불안해요. 너무 무거워서 불안한데 뭔가 자극이 하나 딱 가면은 이게 왕창 깨져요. 2개 혹은 뭐 덜은 3개로 깨지는데 깨지면서 작은 거 2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안정된 거죠. 결국 이제 막 위태위태하게 있다가 안정화되는 그런 것이 핵분열이고요. 수소라고 있는데요. 수소는 제일 가벼운 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합해지면은 좀 더 편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확 나오는 것이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은 핵분열 에너지 해서 그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 핵이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그러면 전기로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전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일단 물을 끓입니다. 얘를 물속에다 놓고 핵 분열을 일으키면 물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물을 가지고 또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으면 뭐가 되죠? 물이 수증기, 증기가 되죠. 증기가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나요, 줄어들어요? 팽창. 확 늘어나죠. 그러면은 조그마한 통 안에다 놓고 물을 팍 끓이면 어떻게 되죠? 막 튀어나오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밸브를 열어주면 압력 소트에서 이제 나가듯이 휙 하고 나가겠죠. 그럼 거기에다 바람개비 같은 걸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개비가 뺑뺑뺑뺑뺑 돌겠죠. 우리가 그걸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증기를 쏴줘서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죠. 그럼 바람개비가 엄청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육중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우라늄에서 나온 에너지가 결국은 전기줄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핵분열, 물을 끓이고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전기를 만드는 그 과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큰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먼저 나왔던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기술로 보자면 핵폭탄은 조금 쉬운 기술이고요. 원자력 발전은 그보다는 한 단계가 더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라늄에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핵폭탄을 만드냐, 원자력 발전을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은 거의 비슷한 원리인가요? 기본적으로 핵 분열할 때 나오는 걸 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한꺼번에 그냥 터트리느냐 아니면은 조금씩 컨트롤하면서 제어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느냐의 차이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화염병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병에다가 휘발유나 뭐 이런 걸 집어넣고 이렇게 불 붙여서 던지는 그러면 던져서 깨지면 황건에 다 타죠. 그게 핵폭탄이 되겠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의 연료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자동차가 쭉 가죠. 뭐 연료 탱크에 있는 걸 한 번에 다 태우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원자력 발전이 되겠고 기술로 보면 화염병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자동차 엔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자동차 엔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격인 원자력 발전소를 정말 멋있게 잘 만드는 것은 고급 기술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제가 원자력이라고 했을 때 어렵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직도 좀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총 몇 기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건설했던 거는 26개가 되는데 그중에 2개는 이제 연구 정지를 했고 24개가 현역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고 4개는 이제 현재 공사 중. 이거 2개는 공사 중에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아마 곧 재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6개가 공사 중.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면은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 우선 가장 큰 게 안전성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체르노빌 또 후쿠시마 사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맞아요. 박사님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체르노빌 사고하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떠오르게 되는데 체르노빌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는 그 체르노빌 발전소를 의미하게 되는데 전기 용량으로 따지면 한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 용량이고 그다음에 그 노형이 보면은 우리 서양 그 노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형입니다. 미국 노형도 아니고 한국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러시아 고유의 노형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감속제 같은 걸 우리는 물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흑연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미였기 때문에 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 노형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고 원인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안전 그 의식이 없이 안전 장치를 끈 상태에서 지어봉이라는 것을 끈 상태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발생한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적 오류에서 안전 의식이 없이 하다가 발생한 장치다.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그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사람도 잘못했지만은 네. 설계가 2가지가 아주 크게 잘못돼 있어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내가 밟았는데 엑셀레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이구. 예. 엑셀레이터 더 그런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려고 했는데 정지시키려는 그 행위 자체가 더 출력을 올려버리는 그렇게 돼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잘못된 특성이죠.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건 간에 밖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거를 튼튼하게 막아주는 경납 건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아, 그게 없었어요. 약한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때문에 뭐 사고가 그렇게 일어났던 거고 예. 근데 그런 원전은 이제 만들지 않죠 이제는. 그러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후쿠시마는 압력밥솥이 안에서 밥이 탈 위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꺼야죠. 불을 꺼죠. 네. 네. 끄는데 안에서 아직 열 때문에 막
더 타려고 그래요. 솥이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거기다 물을 붓든지 아니면은 안에다 물을 넣고 싶은데 압력밥솥이니까 김을 빼야죠 일단. 네. 그러면 뭘 열어야 되잖아요. 네. 픽 하고 빼야 되는데 그걸 빼는 것도 전기가 필요해요.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이 밸브를 열어주고 그러면 압력을 빼고 또 물을 집어넣으려면 펌프를 돌려야 되고 그럼 전기가 필요한데 그 비상 발전기가 물에 잠겨 버렸네요. 그러니까 원자로가 녹았고 예. 경락 건물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 설계가. 그래서 누출된 데다가 수소 가스가 폭발하니까 그게 다 날리면서 바깥으로 확산이 됐던 이제 그런 사고죠. 경락 건물 설계는 우리와 설계가 좀 많이 다른 그런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이 둘 다 원자력 사고이긴 해도 체르노빌은 이제 설계 오류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였고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좀 어쩔 수 없는 대신에 좀 더 설계를 튼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유형의 사고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안전하겠죠? 네.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냐고 물어보면 뭐 저는 안전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뭐 100% 안전하냐? 근데 이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상 그거예요. 어떤 내부적인 사고나 어떤 인적인 오류나 기계적인 고장, 전기적인 고장이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장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중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갖고 방사선 물질이 누출이 되는 걸 갖다가 여러 겹, 5개의 겹으로 막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물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핵연료 펠렛이라는 곳에서 또 일단 막아주고 거기서 핵물질이 나오더라도 핵연료 피복관이라는 것이 또 막아주고 거기서 뚫리게 되면은 원자로 압력용기라는 게 있는데 압력용기는 두께가 한 20cm 되는 철판입니다. 그걸 뚫고 나와야 되고 그게 또 뚫리게 되면은 원자로 용기라는 철판이 있습니다. 그걸 또 뚫고 나와야 되고 그걸 뚫고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원자로 건물 우리가 다른 말로 경남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발전소를 지나갈 때 보면은 커다란 돔을 볼 거예요. 그게 두께가 한 1.2m 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거를 뚫고 나와야지 그게 폭파가 돼야지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와서 폭발을 해도 부서지지 않게끔 튼튼하게 설계가 되고 저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도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고 건설도 그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사고 난 원자로 그걸 우리나라 경락 건물 안에다 넣고 똑같은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원전 안에다가 후쿠시마 똑같은 걸 집어넣어 놓고 사고를 일으키면 밖으로 나갈 게 없어요. 똑같은 사고가 언제 있었냐 하면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 섬이라는 데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원전하고 뭐 거의 같은 설계입니다. 네. 원자로가 높고 난리가 났지만 그 경락 건물 바깥으로 나간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집에서 가스로 밥을 하다가 요즘 인덕션으로 많이 바뀌죠. 네. 네. 전기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겨울에 난방하는 난방 기구 있죠. 전기로 쓰는. 네. 그게 가스 쓰다가 또 그걸로 쓰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뀌고 인공지능 뭔가 컴퓨터가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전기를 또 쓰고 우리가 검색을 하나 해도 데이터 센터까지 또 갔다 와야 되고 그쵸. 데이터는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쓸 전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숙제는 화석연료 말고가 됐으니까 원자력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재생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태양광은 낮에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쓰고 네. 바람은 바람이 불 때 충분히 쓰고 추운 겨울밤 바람이 안 분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자력 전기를 쓰고 이미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의 좋은 파트너라는 거는 이미 역사에서 증명이 됐어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태양광이 많이 나오면 원자력 발전소 출력을 좀 줄여요. 줄였다가 밤이 되면 또 올립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양을 전체를 배터리로 하면 그 불가능한 수준의 양이에요. 우리는 뭐 유럽의 특정 한 나라를 콕 집어서 예를 들어 독일이 뭘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유럽 대륙 전체가 원자력을 얼마 쓰고 뭐 가스를 얼마 쓰고 태양광을 얼마 쓰고 풍력을 얼마 하는가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어디 가서 전기 받아올 데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가. 근데 독일은 주변에 프랑스도 있죠. 체코도 있죠. 홀란드도 있죠. 뭐 수력 쓰고 싶으면 노르웨이 수력에서 전기 좀 갖다 쓰면 되죠. 그런 데서는 어떤 한 나라는 뭐 좀 특이하게 재생에너지 좀 많이 하고 해도 돼요. 프랑스는 원자력 많이 하고 해서 서로 보완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각 지역별로는 특색이 다르겠지만 결국 모아서 한 나라로 했을 때는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쓸 수 있는 화석연료 아닌 건 원자력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용한 에너지를 형편되는 대로 전부 다 쓰는 것이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정말 에너지 문제는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 호기심 돋보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 불이 들어왔다는 의미는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네,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견이 분분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퀴즈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행입니다. 휴. 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와. 네. 친환경, 경제성,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네. 먼저 키워드 친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원자력 에너지는 과연 친환경 에너지, 즉 깨끗한 에너지가 맞을까요? 예, 뭐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유럽에도 원자력을 하는 나라가 있고 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것을 그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뭐 혜택을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과연 친환경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유럽 의회에서 들여다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 친환경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뭐 미국이나 뭐 어떤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캐나다 여러 국가들이 모두 원자력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다들 이제 원자력을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 녹색당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이 친환경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녹색당 그러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입장으로 배척을 해왔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원자력을 더한다는 것이 환경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례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경제성입니다. 박사님,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은 싼 에너지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 1kW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단가를 보면 비용을 보면은 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68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10원 내지 한 130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풍력, 근데 육상하고 해상하고 다른데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140원 정도 되고 석탄은 한 16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오해 중에 뭐 사용 해결료 처분하고 뭐 해체하는 비용은 포함 안 돼서 싸다.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해들도 있죠. 있는데 네. 다 이미 포함돼서 나온 단가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 불안감 중에 하나로서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남겨진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이 환경 문제나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사용 후 해결료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대책이 있고 이미 실현도 돼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를 아깝지만 일단 묻어버리기로 결정을 하면 지하 깊은 데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용기에다 집어 넣어서 처분을 하는 방법은 이미 핀란드에서는 공사를 들어갔고요. 허가를 다 받고. 그리고 스웨덴은 건설을 이제 임박해 있고 프랑스는 뭐 건설을 지금 추진 중이고 해서 지하에 처분하는 방식은 이미 검증이 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기술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표면하고 저 지하하고 완전히 분리된 그런 광산 같은 그런 구조에 만약에 사용 해결료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리고 묻어버리면 누가 일부러 아주 애써서 찾기 전에는 뭐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원래 우라늄 광석이었던 것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 있겠죠. 언젠가 지나면 결국 자연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자력 에너지가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리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꼭 원자력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에너지 문제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돋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또 효율성,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가 안전하게 해결책이 있다, 솔루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도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돋보기에서 빠진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뒷이야기, 또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배익열의 잡학사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액션을 한번 취하면서 보내드릴게요.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슉, 빵. 송지호 아나운서님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은 거 아닌가요? 받으셨나요? 제가 막아서 그런가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교수님?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 제가 보낸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입니다. 아니 제 몸에 방사선을 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너무 제가 아픈데. 방사선을 모두에게 쏴드렸는데 아주 미량의 방사선만 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군요. 네, 보이지 않죠. 네. 사실 이런 방사선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맞아요. 엑스레이 찍을 네. 때 병원에서도 방사선을 쪼이게 되고 그렇죠.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시죠? 와이파이에도 방사선, 오. 그리고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기기,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허용량만 넘지 않다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만 방사선을 걱정하는 이유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 결합에 영향을 주어서 물질 구조나 성질을 다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거나 또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인체의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원자 핵도 있지만 세포 핵이 변형이 되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데요. 어떻게 유용하냐면
제가 퀴즈 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퀴즈가 자, 여기 있었군요. 우리나라 병원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네? 과기부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요? 저는 금시초문 처음 듣는데요. 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이름에 딱 나는 과학이다 라고 대놓고 티를 내는 병원인데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방사선 치료병원? 방사선 치료병원 네, 한 70%? 원숭이 원자력 병원. 네, 맞습니다. 원자력 원자력 병원. 오늘 주제도 이제 원자력이잖아요. 네. 과기부 산하에 이제 원자력 병원이 있는데 정용환 박사님 맞습니까? 예, 예. 원자력 병원이 그 출발은 원자력 연구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지만 옛날에 원자력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하에 아마 1962년도에 방사선 연구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아마 63년도 정도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생겼어요. 이제 원자력 연구소 부설로다가. 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전문 병원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암 전문 병원. 암 전문 병원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국가에서 운영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원자력 의학원이라고 별도 의학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분리해 나갔죠. 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 그 부설로 있을 때는 그 직원 할인도 있고 가족 할인도 있어갖고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암 치료만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형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어서 저도 병원 자주 가고 가족들도 할인을 해서 자주 갔었는데 이용을 해보셨군요. 이용을 많이 했어요. 네. 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저 가족 할인이 없어져서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뭐 건강하셔서 병원 안 가시면은 네. 병원에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병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고요. 1963년에 개원해서 우리나라 암 진단 그리고 넘어서 치료 연구에 전념해온 암 전문 병원입니다. 원자력 병원의 이름이 원자력 병원인 이유, 당연히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에 활용을 하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방사선인데요. 방사선은 물질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몸속을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아도 숨겨진 질병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암세포도 치료할 수 있어서 의료계에서 방사선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방사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사선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 규제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단을 넘어 이제는 치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를 안겨주는 그러한 물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 규제에 따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배잉열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잡학사전 오늘 유용했습니다. 네. 그동안 방사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아서 살짝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사선의 성질을 알고 나니까요. 의학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응용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사선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말 유용한 분야에 많이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특히 농업 분야나 산업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식품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다가 방사선을 약하게 쏘이면은 돌연변이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갖고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개량을 하는 데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아주 좋은 품종을 개량합니다. 요즘 새로운 품종들 많이 나오던데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쌀이나 채소류 이런 걸 갖다 운송할 때 그 해충이 들어가거나 그걸 갖다가 오래 보관하게 되면 막 썩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선을 살짝 쏘이게 되면은 장기 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는 인체. 무해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네. 방사선을 딱 쏘이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전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을 쏘이는 것은 감마선이나 엑스레이 같아 갖고 빛하고 똑같아 갖고 쏘일 때뿐이기 때문에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네. 그래서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공업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비파기 검사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에
결함이 있느냐를 측정하는데 그걸 파괴 방법으로 부숴서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사선 비법 방법으로 해서 그걸 측정을 해서 결함이 있는지를 갖다 측정을 하고 커다란 다리 같은데 결함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 방사선 비법으로다가 측정을 해서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뭐 철강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종이 이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방사선 기법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 몰랐네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 그럴 때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낼 수 있을 정도의 세기가 되는 에너지가 되는 방사선을 이온화 방사선 혹은 전리 방사선이라 해서 우리가 방사선 할 때는 주로 이제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전자선이라든지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물질에다 쏘이면 물질이 다른 걸로 바뀝니다. 바뀌면 뭘 다른 걸 갖다 붙이기 좋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제 손에다가 뭘 갖다가 넣기가 힘드시죠. 네. 이걸 일단 떼야죠. 뭘 갖다 붙이려면은. 그래야지 손도 잡고 뭘 잡기라도 하는데 이걸 떼는 역할을 방사선이 해요. 쏘이면 그래서 우리 프라이팬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달라붙는 거 있죠. 네. 논스틱이라는 논스틱 프라이팬 뭐 코팅도 네. 있고 그리고 옷 중에는 방수되는 옷 혹은 구김이 잘 안 가는 옷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거 방수되는 옷은 이렇게 빨면은 그럼 물에 씻겨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섬유에다가 방사선을 쪼이면 얘가 뭐라도 오는 족족 잡으려고 해요. 그때 화학 물질을 싹 뿌려주면은 걔를 꽉 잡아요. 그러면 코팅이 쫙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김도 잘 안 생기고 네. 뭐 방수도 되고 뭐 이런 용도로도 쓰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여름이니까 좋아하시죠? 네. 네. 아이스크림과 방사선 또 관계가 또 관계가 있나요? 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 보면은 이게 너무 안에 공기가 없어도 딱딱하고 너무 공기만 들어있으면 또 이게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지 되는지 품질 관리할 때 이걸 뜯어볼 수는 또 없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방사선으로 이 안에 공기가 얼마 들어있나 이렇게 측정합니다. 네, 측정하고 그리고 뭐 탄산수 같은 것도 병에다 담을 때 흘러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뭐 하는데도 또 활용하고. 저기 비상구 보면은 사람 달려가는 표시 있죠. 네. 비상구 표시등 중에 삼중수소를 쓰는 표시등이 있어요. 모든 전기가 다 나가도 그거는 빛이 납니다. 네, 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삼중수소가 있어서 걔가 형광물질을 때려서 빛을 내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야, 오늘 뭐 네. 녹화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많습니다. 화재 날 때 뭐 화재 경보기 어. 뭐 이런 것들로도 쓰고. 예, 뭐 네. 방사선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분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점에서 세계 주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에서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에서 원자력 정책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같은 데서도 SMR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데도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켜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1조 4천억 원이나 들여서 원자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그다음에 원자력 비중을 24%까지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말도 못하게 또 원자력 비중을 노리고 있고 하물며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까지도 네. 원자력을 2030년도인가 24%인가 몇 %까지 늘리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 나라들이 원자력 정책을 갖다가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우리의 미래 상상을 해보면 만약 화성에 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화석연료가
없어서 못 쓰고 산소가 없어서 태우지를 못하겠죠. 가져가더라도. 그런 미래에는 결국 우리가 화성에서 쓰고 있는 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화성에 돌아다니는 로버들이라고 해서 탐사선이 있어요. 다니면서 채취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하는 원자력 로버와 태양광 로버 2개를 보냈습니다. 결국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우리의 미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2개가 같이 가서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만이 솔루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을 뺀다면 또 솔루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도 중반에 원자력연구원에 들어와서 원자력과 같이 37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원자력연구원에 들어갈 때 전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뭐를 연구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저와 같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자력연구소의 신분증은 정말 자존심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원자력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원자력은 안전한 연구 에너지입니다. 그러고 저는 37년 동안 행복한 과학자로 살아왔습니다.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고 미래를 위한 행복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원자력을 사랑해 주세요. 네. 박사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저도 자부심을 함께 공감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감히 해봤는데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산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의 소통의 첫걸음이겠다라는 그런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깍두기로서 한 말씀 네.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탄소 중립의 양대 산맥이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미래 사회는 이 둘이 아주 친한 형제로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현대 사회에서 이 에너지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에는 장단점이 있고요. 또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